다음은 인사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는 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측정한 정도입니다. 근데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는 직무수행 능력입니다. 이 시험을 봐보면 시험의 신뢰도는 시험의 성적과 본래 시험으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 사이에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시험의 타당도에 대한 겁니다. 시험의 타당도는 시험 성적이 우수한 애가 나중에 실제 근무를 했을 때 근무 성적도 우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험이 측정하고자 한 바를 정확하게 측정한 거잖아요. 시험 성적과 본래 시험으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 이게 바로 근무 성적이에요. 근무 성적 간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신뢰도가 아니라 바로 시험의 타당도입니다.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측정한 정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등이 있다. 잘 표현되어 있는 거고, 2012년 문제, 인사혁신처는 2010년도 국가직 구급 공개 채용 시험을 통해 채용된 직원들의 시험 성적을 이들의 채용 이후 1년 동안의 근무 성적 결과와 비교하려고 한다. 그럼 이것은 바로 타당도의 예죠. 타당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시험의 타당도는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측정한 정도고,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는 직무수행 능력입니다. 따라서 시험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을 비교해야 돼요. 그 수험생이 수석 합격한 아이라면 나중에 1, 2년 동안 근무를 해보고 근무 성적을 비교해봤더니 우수한 근무 성적 평가를 받았다면 타당도가 갖추어진 시험이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타당도는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을 비교해서 타당성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지문들이 다 이런 타당도에 대한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재무행정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조사 대상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출제가 돼 있는데, 이건 물론 맞는 지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워낙 복잡하고 막 법조문이 번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이걸 정리할 때는 타당성 조사하고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절대 틀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합니다. 작년 시험 문제 9급에서는 이게 나왔어요. 금액을 알고 있느냐를 가지고 시험 문제 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정부의 재정 지원금이 3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타당성 조사는 주무부처에서 하는 거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이건 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라면 여기는 경제적 타당성하고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는 거고, 그 다음 타당성 조사는 그 사업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여기는 국가의 재정 관점에서 봅니다.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이걸 받쳐줄 수 있느냐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는 사업이 진행되는 집행기간 동안에 쭉 이루어진다면 여기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루어져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이고 사전적입니다. 문제를 봐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과 정책성을 검토한다. 여기를 기술성을 검토한다. 그러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2014년 문제를 봐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는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도 분석의 대상이 된다. 맞죠? 2016년 문제,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해 두시고, 주로 틀린 답으로 나오는 지문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러면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그건 타당성 조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론의 주요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데, 지방자치론에서는 주민참여제도들이 워낙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주민참여제도와 관련해서 나이가 하향 조정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문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이 부여된다. 일단은 나이가 18세로 인하됐다는 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주민참여제도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민소환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18세로 인하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민소환 제도는 아직도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서 거기는 여전히 19세고 나머지 주민참여제도들은 다 18세로 규정돼 있고,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5개의 주민참여제도들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틀린 게 아니라 바로 19세 이상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죠. 2019년 문제를 보면 일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럼 무조건 틀립니다. 외국인은
모든 주민참여제도에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민참여제도는 참여할 수 없겠죠.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국민이 아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그건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런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문제도 틀린 지문으로 외국인은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권이 없다라고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다 참여 가능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3가지 정도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되는데 직접민주주의 3대 구성 요소가 여러분들이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이잖아요. 지방자치법에는 근거 규정만 두고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소송이라든지 주민감사청구는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냅니다. 별도의 법률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지방자치법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 3대 제도가 바로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외국인은 주민참여제도에 어떤 제도는 다 참여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각각 이걸 별도로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헷갈릴 것도 없어요. 외국인은 모든 주민참여제도에 다 참여가 가능하다. 그 다음 나이와 관련해서도 주민소환제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8세고 여전히 주민소환제도 자체에서는 19세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했습니다. 10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 해서 시험장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